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이윤숙 작가의 작품 불량한 50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부터 불량한 50, 두 번째 시간은 찐 부부의 세계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보통 책 한 권에 수록된 글의 내용이 모두 다 공감을 주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윤숙 작가의 작품 불량한 50은 단언컨대 예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우리 마음을 따뜻하고 미소 짓게 해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꿈보다 일상이 먼저다.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는데 허리가 찌릿했다. 겨울 이불을 펄럭 들었다 내려놓으면서 근육이 삐끗한 모양이다. 허리를 펼 수 없어 일단 파스를 붙이고 누웠다. 약속도 있는데 어쩌지? 오래가면 어쩌지? 아이고, 평소 스트레칭이라도 할걸. 어딜 향해야 할지 모르는 짜증이 몰려왔다. 그래도 눈이 졸음이 오고 한숨 자고 나니 좀 나아졌다. 머리도 못 감은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다. 어쩔 수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빠른 수긍과 긍정 마인드. 당장 나라를 구할 일도 없는데 오늘은 따뜻한 전기장판에 몸을 맡기자. 나에겐 넷플릭스가 있자는가. 허리 통증은 의외로 며칠 계속됐다. 외출을 삼가고 자세를 바꿀 때면 무심코 벌떡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세수를 하느라면 팔뚝으로 물이 줄줄 흘렀다. 양말 신기를 포기하고 덮버선으로 대신했다.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불편이 뒤따랐다. 내 팔다리로 내 맘대로 움직이며 걷고 뛰노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스러웠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라는 중국 속담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허리만 개운해지면 날아다니는, 아니 씩씩하게 걷는 기적을 행하리라. 당연한 듯 누리는 일상이 무수한 톱니바퀴가 착착 격절을 맞추며 움직이는 덕분이란 걸 자각하며 살기는 어렵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게 뻔한 일상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잠시 하던 일을 멈추면 금세 알 수 있다. 가족 중에 누가 다치지도 아프지도 않고 회사를 잘리거나 하던 일이 잘못되지도 않고 누군가와 얼굴 붉히며 큰 소리를 내지도 않고 혼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움츠러들지도 않는 그런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행운인지. 따뜻한 집에서 두 다리 편안히 뻗고 잘 수 있는 밤이 허락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허리가 멀쩡해지면 다시 잊어버리겠지만 오늘은 그저 별일 없는 일상에 감사하고 싶다. 우연히 유튜브를 뒤적이다 강사 김미경의 영상을 보았다.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다. 역시 일타 강사. 듣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한다. 평일에는 회사와 집안일에 종종거리다가 주말이면 마트 가서 뭐 사달라는 애들과 실랑이 하며 장보고 외식하고 텔레비전 좀 보고 나면 다시 월요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생활이 바로 나와 가족이 소중한 일상이니 잘 지켜나가라고 말한다. 꿈을 세우는 것도 튼튼한 일상 위에서 가능하니 회사를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다니라고 조언한다. 공감, 또 공감이다. 꿈보다 일상이 먼저라는 말이 무엇보다 마음에 와닿았다. 나는 평소 일상을 던져버리고 꿈을 향해 도전하라는 사람을 의심해왔다. 꿈을 쫓는 사람의 일상을 누군가 대신 책임지는 모습도 많이 봤다. 꿈은 단단한 일상 위에서 가능하며 꿈을 이루면 일상이 더 단단해진다. 오래전 텔레비전에서 자동차로 사하라 사막 횡단에 성공한 사람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죽음의 랠리라고 불리는 대회인 만큼
인터뷰어가 흥분한 목소리로 이것저것 물었다. 야심찬 마지막 질문. 이렇게 위험한 도전에 성공한 게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인생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다. 뭐 그런 경험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예상외로 담백한 답을 들으며 이 사람 진짜구나. 살짝 감동했던 기억이 있다. 나이가 많아지면 일상이 무너지기 쉽다. 우리 일상은 대부분 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노인이 되면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남은 의무라야 자기 건강 잘 지켜 자식들 귀찮지 않게 하는 정도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하루 세끼 안 먹어도 되며 노인정은 결석해도 된다. 몸만 아니라 마음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그레지기 쉽다. 인생의 끝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나날이 즐겁고 활기차면 그것도 이상하긴 하다. 어쨌든 나이가 들어도 규칙적인 생활은 필요하다. 느려도 단단한 일상을 지켜야 한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일본의 중년 여자 이야기를 읽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요일을 정해 장을 봐서 정성껏 요리한 후 자신만을 위한 식탁을 차렸다. 친구와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에 가고 한 달에 한 번 결혼한 딸과 드라이브를 하며 맛집에 다녔다. 저녁이면 호사목욕을 즐기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마감했다. 혼자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요양원도 알아봐 두었다. 그 어떤 것도 강제된 의무는 아니었지만 스스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지켜나갔다. 아직까지 배우자와 잘 살고 있는 부부도 말년은 여자 혼자 남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희망하는 노년의 자아상은 영랑 할머니다. 죽음 앞에서도 농담을 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 하루하루 가볍고 유쾌한 일상을 쌓아올리다 보면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누구나 꿈이 있어야 하나요? 50대가 되면 뭐라도 해야 한다고 사방에서 채근이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건 알겠는데 수고가 많았던 건 칭찬하는데 그럼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 묻는다. 품위를 유지하며 100세까지 쓸 수 있는 돈은 준비되어 있냐고. 아프면 모든 걸 잃는 건데 건강은 괜찮냐고. 배우자와 관계는 좋냐고. 친한 친구는 있냐고.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그리고 당신의 꿈은 무엇이냐고. 더 늦기 전에 그걸 찾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제 가족이나 남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돈과 시간을 쓰라고 옆구리를 찌르기도 한다. 자고 일어났더니 50이 된 것뿐인데 갑자기 쫓기는 기분이 든다. 딱 50대 한가운데의 나이로 퇴직할 당시 내 마음은 홀가분함과 불안, 기대로 이루어졌다. 30년 가장으로 시즌 1을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감, 홀가분함이 무엇보다 컸다. 만세! 남은 인생이 내 예상에서 벗어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작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시작될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의무의 전반전을 끝냈으니 그동안 내가 무얼 포기하고 살았는지 무얼 하고 싶은지 찾아내 그거라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나도 이제 꿈을 찾아서 인생의 시즌2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거다. 젊은 시절 내 꿈은 뭐였지? 먹고 사느라 바빠 포기했던 게 있을 텐데. 신문기자가 되고 싶었던 적은 있는데 그건 원하는 직업 아닌가? 여행 다니고 책이나 읽으면서 빈둥거리는 인생을 꿈꾼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백수건달이 로망이었나? 미뤄뒀던 꿈 같은 건 생각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밥벌이가 고단하긴 했지만 좋은 점이 많았다. 가사노동도 힘들긴 마찬가지인데 직장 생활은
엄살이 인정되는 어드밴티지가 있다. 영혼까지 끌어모으며 힘들게 일했지만 뿌듯함도 컸으니 전반부 인생은 퉁치는 걸로. 꿈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꿈을 가지라고 부추긴다. 돈도 벌고 자아실현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주 많다고 가르쳐준다. 지금부터 강좌만 들으면 맨땅에 강사가 될 수 있다고 유혹한다. 유튜버가 유명하다고 귀띔해준다. 늦기 전에 언택트 시대에 대비하라고 꾸짖는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그런 걸 하고 싶으면 먼저 돈을 내라고 손 벌린다. 포기하기 위한 핑계거리라고 해도 좋다. 50대에 왜 꼭 꿈이 있어야 하는 건지 의문이 생겼다. 여태까지도 꿈 없이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도전하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 인생은 50부터라서. 그러다 나를 지켜낸다는 것이란 책에서 인상 깊은 대목을 발견했다. 인생이란 본래 무수한 일상의 순간들로 이루어졌으며 매 순간이 다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에 도착해야 한다는 목적에만 집중한다. 버스가 언제 오나 두리번거리고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려고 서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순간이 모인 게 인생이니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과정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도록 살라는 뜻이다. 그 말에 격하게 공감했다. 우리 인생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 순간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길 위에 있는 거다. 일찍 도착하려고 애써봐야 그저 또 다른 길에 서 있게 될 뿐이다. 그러니 횡단보도에서 내 옆에 서 있던 멋쟁이 할머니를 슬쩍 겨눈 줄 알고 버스를 기다리며 까치발 스트레칭도 하고 차창 밖 길거리의 완연한 봄도 느끼면서 목적지에 가는 게 좋다. 버스만 타는 건 아닐 것이다. 때로는 속도 빠른 KTX도 타고 오래된 1호선 전철도 타고 공원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겠지.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뚜벅뚜벅 걷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다.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앞의 길을 덤덤하게 조금은 즐겁게 가면 되는 거다. 50이 됐다고 여태까지 없던 꿈이 생길 리 없다. 누구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네 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답게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오랫동안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에 몰두하다 보니 성실한 노예 근성이 몸에 뱄다. 긴 세월 편집장이라는 타이틀에 포장된 모습으로 살아왔다. 외부에서 입력된 내 모습을 넘어 보다 고유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싶다. 뭔가 하려고, 뭔가 되려고 애쓰는 대신 하고 싶은 일이 가슴속에 떠오를 때까지 기다릴 테다. 무엇보다 50대들의 일상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집안의 반대로 미대에 가지 못했던 선배는 그림을 시작했다. 유능한 마케터였던 지인은 뒤늦게 손재주를 발견해 핸드메이드 세계에 푹 빠졌다. 지역 학습관에서 할머니들에게 한글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다. 에너지가 강한 사람의 야심찬 꿈과 노력도 응원하지만 오늘 할 일을 즐겁고 성실하게 해나가는 삶으로도 충분하다. 여자와 남자, 그리고 그 사이. 회사를 그만두기로 작정했더니 일이 더하기 싫어졌다. 전직이 아니라 퇴직을 결심했기 때문에 가장 햇살 좋은 오후 친구가 용하다고 소개해준 역술인 연락처를 찾아내 사무실을 나섰다. 충동적으로 나선 길이라 일행도 없고 특별한 이슈도 없었다. 뭘 물어봐야 하나? 전직 대기업 출신 명략자의 사주풀이는 상담 비슷하게 진행됐다. 당신은 인풋이 많은데 밖으로 끄집어내고 표출하는 게 부족해. 평생 하던 일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봐. 주부 대상 글쓰기 강의나 첨삭 지도 같은 게 시장성도 있어. 아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와는 한 공간에 계속 같이 있지 말고 규칙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등등. 어정쩡한 질문만큼이나 대답도 크게 인상적이지는 않았다. 어쨌든 사주 보고 난 후에는 수다 타임이 필요한 법이다. 사무실로 돌아가기 싫어 카페하는 후배를 찾아갔다. 사주 보고하다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후배의 눈이 반짝인다. 선배, 남자는? 남자는 언제 생긴대? 남자? 아, 남자. 안 물어봤는데. 아니, 그걸 안 물어보고 뭘 물어봤어? 회사 그만두면 앞으로 연애도 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안 물어봐도 그런 건 알아서 말해줘야지. 사주 보는 사람이 기분이 안 돼 있네. 나와 사주쟁이를 어미 꾸짖는 후배 앞에서 실없는 웃음이 나왔다. 어떻게 남자에 관해 물어볼 생각을 전혀 안 했을까? 나의 뇌분포도에는 남자나 연애 공간이 아예 없는 모양이다. 연애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컬러풀하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는데, 살짝 아쉽다. 이미 몇 년 전 다른 역술인에게 언짢은 진단을 받은 일이 있다. 당신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야.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여자는 따순 밥상 차려주고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 받아 쓰는 게 좋은 팔자인데 당신은 그런 거 못해. 당신은 그런 거 치사해서 내가 나가서 벌고 말지 할 사람이야.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라니? 내가 무슨 암수한 몸에 장동체라는 거야 뭐야. 직장 생활에 지친 시절이었다. 나도 누가 벌어다 주는 돈 좀 받아봤으면 싶던 참이라 더 빈정상했다. 화장기 없이 대충 챙겨 입은 그러나 일하는 여자가 분명한 차림을 보고 그러는 건가 싶었다. 순간 같이 간 후배를 가리키며 이 사람도 일하는 여자지만 당신이랑은 달라. 한눈에도 여자 팔자야. 라고 못 박는다. 채, 어디 가서 물어도 내 사주풀이는 비슷하다. 한마디로 평생 내 밥벌이 나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나는 독립적으로 자랐다. 살면서 일생 남자에게 기대거나 누군가에게 어리광 부려본 기억이 없다.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둘째 동생이 생겨 이웃집 할머니와 입학식에 참석한 일에 한 번도 엄마가 소풍이나 학교 행사에 온 적이 없었다. 아파서 결석해 본 일도 없으며 단체 기합받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끝까지 견뎌 선생님의 부하를 도두기도 했다. 대학교 미팅 때도 남자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 늘 거절하곤 했다. 우리 집 가는 길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굳이 남자를 대동할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다. 진학도 취업도 결혼도 이혼도 다 혼자 결정하고 알아서 했다. 출산 전날까지 야근하며 원고를 썼고 다음날 새벽 예정일보다 이른 진통을 느꼈다. 예전 할머니들이 밭에서 김매다 아이 낳았다는 이야기의 현대판 버전쯤 되는 셈이다. 어쩌자고 그렇게 씩씩했는지. 확대 해석은 금물이다. 의식적으로 여자의 독립성과 자기 결정권 실현을 위해 그렇게 산 건 아니다. 내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살았고 때론 그런 삶이 피곤했다.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다. 나를 암수한 몸으로 만든 게 타고난 기질인지 가장으로 살아야 했던 환경 탓인지 말이다. 하긴 중학교 때부터 이성보다 동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걸로 보아 전생에 바람둥이 남자였을지도 모르겠다. 이번 생에는 왕의 눈길을 받지 못한 무수리처럼 일만 했으니 다음 생에는 로코킨으로 살아보고 싶다. 어머, 왜 그래? 누구나 꿈은 꿀 수 있잖아. 둔감함.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
내 인생 최고의 경쟁력은 둔감함이다. 2000년대 후반인가? 일본 작가 와타나베 주니치의 둔감력이란 개념이 화제가 되었는데 나는 그 훨씬 전부터 둔한 게 사는데 편하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다. 둔감하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한 건 아니다. 그냥 무디고 눈치 없는 성향을 지닌 채 태어났다. 부모님, 땡큐. 둔감하면 여러모로 편리하다. 우선 기분이 나빠져서 소화가 안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싫어하는 음식이 없어서 메뉴 선택이 폭이 넓으며 잠자리를 바꿔도 숙면이 가능하다. 사춘기에 질풍노도 기억도 없고 갱년기는 안면 홍조와 기분 나쁜 열감을 제외하면 그럭저럭 잘 넘어간 것 같다. 화가 잘 안 나며 눈물도 많지 않다. 속 답답할 때 역술인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48시간 이내에 들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꼭 갖고 싶은 것도 별로 없으며 유행에도 관심이 없으니 살면서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 한마디로 인생 평화롭다. 둔감하면 대범해진다. 오래전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식 투자로 날렸을 때는 맘대로 사고판 증권거래인의 멱살을 잡는 대신 알아서 하라고 맡긴 나 자신을 책망했다. 중간에 소개해준 절친과 멀어지면 더 큰 손해라는 생각도 들었다. 다시는 남에게 주식 투자를 맡기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은 걸로 상황 종료. 갑자기 원치 않는 부서 이동을 당했을 때는 고작 하루 결근 후 성실하게 출근을 재개했다. 그만둘 게 아니라면 징징거려봤자 모양만 빠지기 때문이다. 다행히 옮긴 부서에서 더 좋은 성과를 인정받았는데 참 이게 다 자신의 덕이라고 말하는 대표 면전에서 콧방귀는 뀌어졌다. 소원, 소망, 욕망의 리스트가 없는 것도 둔감해서인 것 같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잘 모른다. 소원이 없으니 절실함이 없고 그래서인지 내 인생에는 기도가 없다. 탁 트인 한강변에서 잘생긴 보름달을 영접했을 때도 기껏 생각해낸 문장이 한가위만 가따라였다. 가끔 사찰에 가서 불전함에 돈을 넣고 합장할 때도 우리 식구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고정 레퍼토리다. 상투적인 기도다.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 성당을 방문했을 때는 세계 평화와 가난하고 아픈 이들의 치유를 비는 기도문을 적었다. 오해는 마시라. 평소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전 세계인의 간절한 기도가 모인 신성한 그곳에서 고작 우리 가족의 안녕을 비는 게 민망해서였다. 긍정적인 열정 만수르베는 언제나 숨도 안 쉬고 세 가지 소망을 빌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에너지가 조금 부러웠다. 둔감에서 가장 편한 건 역시 인간관계다. 언짢은 일이 있었던 사람과 만나도 반갑게 먼저 인사할 수 있다. 뭐 기억력이 나쁜 건지도. 누구나 만나기 싫은 사람 몇 명은 있다던데 전 남편을 제외하면 특별히 떠오르는 리스트가 없다. 역시 기억력이 문제인가? 내 주위에는 저 사람 너무 좋아 또는 진짜 싫어 하며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심한 지인이 몇 명 있다. 그런 타입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열과성을 다하다가 저 혼자 서운해져서 멀어질 위험성이 있다. 누군가를 싫어하면 끝까지 싫어할 가능성도 높다. 나도 괜히 마음 가는 사람과 싫은 사람이 있지만 내 눈에는 대다수 비슷한 범주 안에 있던데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신기하다. 짐작하듯이 나는 사람들과 두루 잘 지낸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응? 아니야? 나도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의외로 먼저 나서서 관계를 다지지는 않는다. 생일이나 안부를 챙기는 일도 드물고 관계의 스토리도 기억하지 못해 상대방을 섭섭하게 만들기도 한다.
친한 후배는 나를 나쁜 남자 스타일이라고도 했다. 성인지 감수성처럼 관계인지 감수성이란 게 있다면 나는 상당히 하위 레벨일 게 분명하다.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서클 선배가 이성으로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라며 멀어진 적이 있다. 주위에서는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며 그 정도로 눈치가 없는 건 욕을 먹어 마땅하다고 나를 비난했다. 사내 연애도 내가 알면 온 회사가 다 아는 거였다. 회사 소문은 뒷북이기 일쑤였다. 부서 내 선후배 간 갈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해맑은 헛소리로 팀원들 복장을 터지기도 했다. 20년은 지난 일이다. 부서원 한 명이 산부인과 질환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을 앞두고 근심이 큰 그녀에게 작은 곤종 떼어내는 거 큰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응? 하고 위로를 건넸다. 앞불싸. 나중에 들으니 그 말이 섭섭해서 울었다고 한다.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났던지 병가에 남은 연월차를 다 이어서 쓰고 사표를 내버렸다. 에휴, 아마 이전부터 쌓인 게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사표를 낼 정도로 서운한 소리인가 당황했었다. 타인에 대한 나의 둔감함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건 세월이 한참 지난 후였다.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문제인데 나한테 가볍다고 대수롭지 않게 대한 것이다. 나에게 작은 근종이 있다고 타인의 근종을 낮잡아 봤다. 내가 씩씩한 임산부였다고 예민한 임산부 후배에게 임신은 병이 아니라며 눈치를 주고 말았다. 일이 많아 힘들어하는 기자에게 네가 일을 잘한다는 증거라는 말을 위로랍시고 던졌다. 아마도 관계 지향성 높은 여자 후배들을 특히 힘들게 했을 것이다. 둔감함이란 경쟁력에는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 대다수가 예민하고 불안한 젊은 시절에는 둔감함의 미덕이 돋보인다. 둔감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당당해 보인다. 하지만 무작정 둔감한 채 나이를 먹으면 세상에 뒤떨어진 고집쟁이로 남을 위험이 크다. 나 스스로에게는 여전히 둔감해도 좋지만 타인에게는 섬세한 사람으로 변하고 싶다. 주위 사람의 안부를 먼저 챙기는 다정한 어른, 젊은이의 눈치를 살피는 할머니. 상상만 해도 흐뭇하지 않은가. 나의 전업주부 친구와 취업주부 친구들. 색깔 고운 자색 양파가 여러 개 생겼다. 뭘 해 먹을지 몰라 친구들 단독방에 물었다. 양파를 곱게 채 썰고 올리브오일에 다진 마늘, 레몬즙, 꿀을 섞은 소스를 뿌려 먹어봐. 삶은 달걀이랑 게무살 같은 걸 곁들여야 맛있어. 즉문즉답 수준으로 대톡이 올라왔다. 친구 레시피대로 했더니 딱 내 취향 샐러드 탄생. 맛있다. 김장할 때 청각과 연근을 갈아 넣으면 아삭한 식감이 오래가고 맛이 좋아진다는 꿀팁도 전수받았다. 내친김에 멸치 육수와 찹쌀풀까지 추가. 빨리 씌워지면 책임지라며 떨떠름해하던 엄마에게 맛을 인정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친구가 가르쳐준 대로 정수리를 반갈라 헤어롤을 양쪽으로 말았다가 한쪽으로 풀어넘겼다. 확실히 효과가 있다. 제법 풍성한 볼륨이 생겨 훤히 보이던 머릿속이 덜 보였다. 동대문 시장에 신발 단체 구매에 동참해 유행하는 신발을 싸게 샀으며 갱년기 증상에 관한 유용한 건강정보도 얻었다. 퇴직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나를 위해 은행 담당자를 소개해준 사람도 전업주부 친구였다. 내 주위의 전업주부 친구들은 대부분 알짜 살림꾼들이다. 집에 가보면 필요한 게 제자리에 딱딱 놓여있다. 식탁도 풍성하고 살림에 윤기가 흐른다. 아이 교육에 노력한 결과인지 대체로 자식들 학벌도 좋은 편이다. 대화의 내용은 무궁무진한데 사적인 내용과 실용적인 정보가 주를 이룬다.
정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아 오래 만난 친구도 서로 성향을 짐작만 할 뿐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경향이 큰 것 같다. 뭐랄까? 삶이 늘 단단하게 현실에 뿌리내려 있는 느낌이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함께하며 친해진 선후배나 또래 친구들은 성향이 다르다. 예전 동료나 업계 근황도 대화의 단골 수지지만 만나면 나라 걱정에 바쁘다. 시사에 밝고 실리보다 명분을 중요시한다. 독서 모임을 만들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며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한다. 대개 재테크에는 별 재능이 없으며 자식들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결혼 상태가 아닌 친구도 많으며 주부로서 아이덴티티를 갖지 못해 퇴직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크다. 한마디로 인생이 심플하지 못하다. 젊은 시절엔 직장 생활에 자부심이 있었다. 사무실에 내 자리가 있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기 정체성이 좋았다. 솔직히 전업주부에게 은근한 비교의 마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가족이 더 편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은 결코 덜 중요한 게 아니었다. 전업주부의 친구들은 다음 세대인 자식들이 유능하게 자라도록 지원하고 친정이며 시집의 각종 대소사에 힘을 보태면서 집안의 중심 노릇을 하고 있었다. 주위에 나눔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다. 오랜 기간 간병에 지친 친구에게 반찬을 싸가고 치매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한다. 한 친구는 유학 간 아들에게 간식 상자를 만들어 보내면서 고3이었던 내 아들에게까지 쇼핑백을 들고 왔다. 소소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기반이 아닐까? 그 친구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낸 명함을 갖지는 못했지만 가족과 이웃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던 셈이다. 주부라는 역할을 자아실현 욕구와 큰 충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시대적 영향이 컸으리라 짐작한다. 사실 이제 와서는 전업이니 취업이니 하는 구분이 별 의미가 없다. 적지 않은 세월 빡세게 직장 생활을 했던 친구들도 대다수 일을 놓고 가정으로 돌아왔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다. 50대 후반에 시작한 주부 노릇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다.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가정에서 내공을 쌓았던 전업주부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며 국면 전환에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쪽만 가까이 하자니 뭔가 허전하다. 나라 걱정은 누구랑 하나? 책 읽고 아는 척은 또 누구와 하지? 애매할 땐 역시 양다리가 최고다. 운칠 기삼 보결로 입사해 끝까지 살아남기. Long time ago. 대학 졸업을 앞두고 공채를 뽑는 회사 몇 곳에 원서를 넣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취업은 쉽지 않은 일. 서류, 필기시험, 면접 등 여러 단계의 낙방을 경험했다. 겨우겨우 여성 잡지 주부생활 사이 합격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달랑 몇 명 뽑는데 내 차례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학교 취업정보실 추천으로 여대생 신입사원을 뽑는 모 기업으로 출근을 결정했다. 회사는 컸지만 업무는 총무팀의 단순 사무. 우울한 마음으로 출근 전 마지막 주일을 빈둥거리고 있는데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가 왔다. 너 주부생활 떨어져서 대기자 명단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거기 합격한 한 명이 내 친구인데 걔가 그 어렵다는 땡땡일보 시험에도 최종 합격했대. 주부생활 안 간다고 하더라? 오늘 우연히 만나 직접 들었다니까. 결혼 생겼으니까 연락 한번 해봐. 근데 세상 진짜 좁지? 오, 이런 우연이 있나? 하지만 합격대 기자 명단에 나 말고 또 있었는데? 만약 나를 뽑을 생각이라면 회사에서 먼저 연락을 주지 않을까? 괜히 전화해서
희망 고문만 당하고 좌절하는 거 아니야? 선뜻 다이얼을 돌리기가 쉽지 않았다. 잠시 망설이던 내게 운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래, 이것도 다 하늘이 준 기회야. 운 좋으면 되는 거고 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뭐. 심호흡 후 전화기를 들었다. 그렇게 신입사원 교육도 이미 끝난 회사의 턱걸이 취업에 성공. 보결로 잡지기사가 됐고 동기들이 진작에 떠나버린 잡지판에 홀로 남아 30년을 일했다. 믿을 수 없는, 아니 멍청이인가? 아무튼 나중에 인사 담당에게 물어보니 충원 계획이 없었는데 먼저 전화해온 적극적인 태도를 높이 사서 뽑았다고 한다. 운칠 기삼이라는 경고를 좋아한다. 세상만사 운일고 기세수로 이루어져 있으니 아무리 노력해도 운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야무진 구석이라고는 없는 내가 딱 좋아할 만하다. 아등바등 해봐야 운 좋은 사람 못 이긴다고 일찍이 선인들이 간파하신 게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기가 셋이라는 사실. 모든 게 운빨이면 캐스라세라 하겠는데 내가 해야 할 목 3이 있으니 그럴 수도 없다. 취업 전쟁에서 나의 삶은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거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합격을 포기한 사람이 바로 내 친구의 친구였고 친구가 그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됐고 타이밍 딱 맞게 나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다. 운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우연이 연속이었다. 운칠기삼은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누군가의 성공이 전적으로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성공 뒤에는 수많은 우연과 외부 도움으로 이뤄진 운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넌지시 귀띔해준다. 실패도 마찬가지다. 실패 역시 당사자의 잘못만은 아니다. 운이 따르지 않아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안 되는 일들도 많다. 그런 건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운칠기삼의 세계에서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3의 노력을 다하는 걸로 족하다. 그 결과는 나의 것이되 나의 것이 아니니 우쭐댈 필요도 좌절할 이유도 없다. 때로는 운칠기삼의 자매품 아니면 말고를 소환해야 한다. 본전 생각에 발목 잡혀 포기하지 못할 때, 고지가 바로 앞이지만 능력밖에 있을 때, 마음을 내려놓는 용기다. 눈앞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은 순간 미련 없이 등 돌려 나오는 기술이다. 나는 그 아님을 깨닫는 순간이 너무 늦다는 게 문제였다. 언제 아님 말고를 외쳐야 할지 몰라 일단 최선을 다하고 봤다. 앞날을 알 수 없어 주어진 하루하루 한눈 팔지 않고 견뎠다. 그랬더니 결국 성실 외길 인생이 남았다. 아이러니다. 그래도 살아보니 알겠더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철저한 준비와 노력 끝에 맞닥뜨리기보다 아니면 말고의 마음가짐 속에 어느 날 불쑥 나타난다는 것을. 목공은 네 돈으로 배워. 결혼의 조건. 평일 오후 아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 잠시 후 30대로 보이는 긴 생머리의 여자 둘이 동승했다. 가벼운 목례 후 그들이 나눈 대화. 한 사람이 목공을 같이 배우자고 권했다. 다른 사람이 요가와 일어를 배우는 중이고 아이 학원 픽업도 가야 해서 시간이 날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한 달에 2번이야. 그러니까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1층 문이 열리며 둘이 내렸다. 요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전업주부들은 많은 걸 하며 사는구나 싶었다. 지하 주차장에 내리는데 갑자기 아들이 말했다.
나는 결혼해서 내가 번 돈으로 와이프가 목공까지 배우면 화날 것 같아. 배우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배우라고 할 거야. 뭐라니? 야, 결혼은 내가 번 돈을 나눠 써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랑 하는 거야. 그 정도는 사랑해야 결혼하는 거지.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 아니야? 나도 목공 배우고 싶은데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내 수업료 내줘야겠네. 아이고 이놈아. 네가 그러니까 연애가 안 되는 거야. 결혼은 물론 연애에도 관심 없는 젊은이들이 많다. 내 아들도 딱 그 젊은이 중 하나다. 내가 싫은 거, 손해보는 거, 억울한 거 못 참고 자라온 성장 배경 탓이 클 게다. 자기 중심으로 자라온 그들은 고차원의 인간관계인 연애에 미숙할 수밖에 없다. 연애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챙기고 맞춰주고 안아주는 과정이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가 지나서서 양쪽이 다 행복해지는 일인데 네가 먼저 나서면 나도 나선다는 식의 발상으론 어림도 없다. 알다시피 과거에는 결혼제도가 전적으로 남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했다. 남자는 결혼해야 생활이 안정되고 돈도 모을 수 있다고들 믿었다. 아내인의 조가 당연한 미덕이었다. 30 넘은 미혼에 따른 집안의 골칫거리지만 아들은 별 허물이 되지 않았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 아니라 불과 30년 전 이야기다. 요즘은 현무양천이 살림꾼 아내냐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느껴지는 시대다. 결혼 생활의 주도권은 보통 아내에게 있으며 남편의 육아 참여는 국방의 의무보다 신성한 미션이 됐다. 일방적이던 남자들의 유리함이 줄어들었으니 여자들이 그만큼 더 편해져야 셈이 맞다. 가사노동에 해방되어 여유를 즐기고 자기 개발에 힘쓰고 몸과 마음을 가꿀 기회가 생겨야 한다. 남자들은 결혼을 기피해도 여자들은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레이저를 뿜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자들의 결혼 생활은 길게 늘어난 두 리스트와 씨름하느라 여전히 바쁘고 힘들어 보인다. 일하는 아내들이 늘어난 사회적 여건과 가장 큰 관계가 있겠지만 전업주부를 하고 한가한 건 아니다. 결혼제도의 불평등이 극심했을 때는 양쪽 모두 결혼을 당연시했는데 평등한 쪽으로 개선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서로 별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형국이다. 결혼 적극 권장자인 일본의 철학자 우치다 다스루는 자신의 책 곤란한 결혼에서 결혼이 생존 확률을 높이는 리스크 해지라고 주장한다. 혼자보다 둘이 사는 게 유사시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 상호부양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은 사회생활의 하나이니 서로 기대치를 낮추고 권력관계를 인정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 발씩 나아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리스크 해지가 아니라 리스크 더블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로 여기고 있는 모양이다. 나이 자유를 포기하는 일, 경제적으로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일, 내가 손해볼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리스크 해지를 목적으로 결혼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사랑보다 각종 장애물을 함께 극복하는 동시적 마인드가 더 효과적인 게 분명하다. 대학 때부터 사귄 남친과 결혼한 후배는 결혼식 전날 밤 심란한 마음에 잠을 설쳤다. 나이가 들어가고 특별한 장애물이 없어 결혼으로 이어졌지만 지금 꼭 결혼해야 하는지 그 남자가 최선의 결혼 상대인지 확신이 없어서였다. 그러다 후배는 내 결혼 축하 카드를 보고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고 한다. 수틀면 언제든 돌아와? 네 뒤에는 언니들이 있다? 맞아. 이 남자와 꼭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열심히 살아보고 아닌 말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가슴을 짓누르는 부담감이 사라지더란다. 가끔 일생 한 번뿐이라는 걸 내세우며 결혼식에 엄청난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예비 부부를 보면 매우 안타깝다. 돈과 시간이 넘쳐나서 결혼을 지루한 일상의 대형 이벤트로 즐긴다면야 말릴 이유가 없지만 한 번뿐이라는 이유로 무리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일생 한 번뿐인 건 태어남과 죽음뿐이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살면서 결혼을 한 번뿐이라고 확신하는 건 무모하다. 한 번뿐이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결혼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조금 더해져도 아깝지 않을 사람을 만나는 것. 언제나 나 자신을 돌볼 에너지를 남기고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한 결혼 조건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남들은 그러라 그래, 그러시든지 하면서 자유롭게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덤덤하게 그 길을 걷다가 괜스레 고단하고 쓸쓸할 때면 잠시 쉬었다가도 좋은 우리. 언제 어디서든 우리 눈앞의 소소한 일상을 따뜻하게 보듬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